노래가 국가혁명당가예요. 국가혁명당은 이 노래처럼 세계를 통일하러 나가는 음악이야. 서계여 나라 세계의 한국 유대륙 버려두고 국가혁명당 당가입니다. 당가.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1. 기룡지상의 52세의 박정희 대통령과 20세의 허경영. 용의 허리에 올라탄 사람은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가야지. 중간에 목표를 포기하고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기룡지상이 박 대통령과 나의 운명에 닮은 점이다. 호랑이나 말이나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뛰어내려도 다치기만 하지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상과 목표가 높은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고난과 죽을 고비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나와 박 대통령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숙명의 일치를 타고났다. 1917년 생인 박 대통령에 비해 나는 1950년 1월 1일이니까 32살 차이가 나지만 내가 20살 때 박 대통령을 만나 박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이 되어 돌아가시는 1979년까지 숨막히는 경제개발과 정치적 소용돌이를 함께 했다는 것은 참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국가 경영을 경험해보는 큰 깨달음의 시간들이었다. 방송통신대학과 새마을운동, 소련의 핵기지 인수 등 100여 건의 정책을 건의하여 관철시키면서 나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경험했다. 6.25 사변이 나는 해인 1950년 1월 1일 서울의 중량교 다리 밑 가만히 움막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의 어머니는 몸이 얼어서 산후병을 얻었고 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6.25 사변이 일어나 어머니는 나를 선친들의 고향에 데려다 놓고 내가 4살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서울의 중량교 다리 밑 가만히 움막에서 기거하고 계셨던 것은 내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만석군의 아들이었는데 나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 얼마 뒤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만여 마지기의 전답을 수백 명의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지주들이 아버지를 사상범으로 고발하였고 아버지는 서울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다가 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는 1950년 6월 22일 6.25 사변을 사흘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33살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어 돌아가셨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 면회를 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서울에 와서 중량교 다리 옆 농가에서 일을 해주며 면회를 다녔는데 농가에서 주는 방은 거절하고 잠자리는 중량교 다리 밑 가만히 움막에서 촛불을 켜놓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기도를 하며 지내시다가 나를 낳았다. 어린 나를 안고 서대문 교도소에 면회를 갔을 때
옥중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유일한 서울의 동쪽엔 일본의 동경이 있고 서쪽엔 중국의 서경이 있고 남쪽엔 남경, 북쪽엔 북경이 있으니 서울은 네 개의 위성 수도를 거느린 세계적인 서울이 될 것이라면서 내가 자라서 꼭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서 가난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긴 허경영, 허락할 허, 서울경, 편안할 영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는 시골의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소작인의 집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시절 새벽 4시부터 6년간 서당을 다녀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서적과 사서삼경 등 유교서적 등을 모두 배웠으며 초등학교 졸업 때는 모두 중학교를 갔는데 머슴살이를 하면서 나 혼자만 중학교를 가지 못했다. 내가 7살 때부터 한문을 배우게 된 데에는 한 스님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7살이 되던 어느 날 오후 늦게 집에서 소죽을 끓이고 있는데 지리산에서 경주 불국사 쪽으로 가는 길에 들렀다는 한 늙은 탁발승이 집으로 찾아와 시주를 청하므로 곡식을 시주하자 소죽을 끓이는 나를 쳐다보면서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하길래 내다. 스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스님이 심부름 온 사람은 속히 돌아가야 하는 법. 너의 부모님은 너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면 곧바로 떠나야 하는 거야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그 스님은 그것은 내 얼굴에 쓰여 있느니라.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한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14살이 되면 이곳 진주의 지리산 자락의 정기를 다 받게 될 터이니 그때는 서울로 가서 삼각산의 정기를 받은 뒤 장차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며 푸른 집, 청와대의 열쇠를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새삼 강조라도 하듯이 내 부모님의 함자가 무엇인고? 라며 질문을 하자 나는 저는 김해허 씨이며 서울경, 편안할 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존함은 허락할 허, 남쪽 남, 권세권이며 어머니 존함은 나라조, 개수나무 길, 심을 식입니다 라고 하자 그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란다. 공자와 석가를 낳은 어머니도 모두 일찍 떠나셨느니라. 그래야 더욱 큰 고통 속에서 강한 열매가 되는 거란다. 큰 나무에서 씨앗이 태어날 수는 있어도 큰 나무 바로 옆에서 자란다면 그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 없단다. 큰 나무와 붙어 있는 작은 나무가 햇볕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가난한 음지의 젊은 시절을 보내보아야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된단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합쳐보니 허남권 조계실근 남쪽 나라의 권세의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로 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에 심어놓고 급히 떠나야지 본인들이 기르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이름이란다 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김해김 씨라면서 허씨 김해허씨인 나와 김수로왕의 한 핏줄이니 큰 인연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다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지 않아도 7살의 나이에 나무하고 풀 뜯고 소 먹이고 군불 떼고 겨울에는 소죽 끓이고 농사일을 도우며 온갖 머슴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늙은 스님의 말을 들은 뒤부터 한문을 배우기 위해 새벽으로 서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책을 배워 이미 유학을 거의 끝내게 되었다. 내가 서울로 올라오기 얼마 전 20리 길을 걸어 중학교를 통학하는 우리 마을의 초등학교 동기생 남녀 100여 명의 졸업생들 중 유일하게 6년간 우등을 하고도 중학교를 가지 못한 채 이슬에 흠뻑 젖은 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항상 새벽 일찍 밭 언덕과 논두렁에서 불을 패다가
그들과 마주치곤 하는 내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하루는 돈을 모아 서울에 올라가 공부할 것을 종용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낫과 지게를 뺏고 대신 신문지에 싼 돈을 건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일손이 부족한 양아버지를 걱정하여 쉽게 떠나지 못했다. 하루 종일 산에서 나무를 한 짐해서 20여 리를 걸어서 해저녁에 마을로 돌아올 때면 중학교를 20여 리 걸어서 통학하는 동기생 남녀 100여 명이 떼를 지어 산 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데 나는 그때마다 마주치기가 괴로워 나무찜을 지고 산속에 숨은 채 멋진 모자와 교복을 입은 친구들의 모습에 혼이 빠진 채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다가 마을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내가 탁발 승려가 7살 때 말한 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5세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정든 시골을 떠나던 마지막 날 저녁, 나는 마굿간으로 가서 내가 송아지 때부터 키워온 소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 내가 6살 때 양아버지가 비실거리는 강마른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는데 결국 소죽을 먹지 않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 내가 먹던 보리밥을 어른들 몰래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나누어 먹여 살려서 몇 년간 산으로 들러 불을 뜯기며 결국 큰 어미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논밭을 갈아주며 농사일을 도왔다. 그 소가 새끼를 낳은 얼마 뒤 양아버지는 어미소를 도살장으로 팔게 되었다. 논밭에 쟁기를 메고 일하는 소가 조금 느리게 걷는다고 사정없이 양아버지가 회초리를 내리칠 때마다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우는 듯한 표정을 짓던 그 소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참으로 아팠었다. 그 소가 팔려가던 날 대문을 나서지 않으려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뒷걸음질을 하며 자꾸만 고개를 뒤쪽으로 쳐다보며 새끼 송아지를 향해 음매하고 우는 것이었다. 어미 소는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아궁이에서 부직갱이를 들고 나오신 양어머니가 뒷걸음치는 소의 엉덩이를 마구 때리면서 많이 맞아야 비싼 값을 받는다고 할 때 송아지와 어미소가 서로 눈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죽도록 주인을 위해 논밭을 갈며 일해주고 새끼 송아지까지 낳아 주었는데 자식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하고 도살장으로 죽음을 향해 팔려가야 하는 소의 운명을 보며 나는 인간의 배은망덕이 원망스러웠으며 어머니와의 이별이 떠올랐다. 그 팔려간 어미소가 낳은 송아지가 지금의 이 소가 아닌가? 산에서 불을 뜯고 있던 소가 갑자기 내 앞에서 새끼 송아지를 낳을 때 나는 그것이 새끼를 낳는 것인지도 모르고 소가 죽는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렸으며 그리고 그 새끼를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의 일, 밭 언덕에서 불을 뜯다가 좁은 개울에 거꾸로 소가 뒤집혀 일어나지 못하고 두 눈이 하얀색이 되며 입에서 거품을 내며 죽어갈 때 내가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와 소를 살려낸 일들이 떠올랐다. 나와의 이별을 모르는 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소와 영원한 이별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무정함을 느꼈다. 나무하러 갔다가 절에서 읽은 글 귀가 생각났다. 신의 제단에 동물을 죽여 그 피로서 제사를 지내는 자를 보며 석가가 말했다. 그대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생명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대와 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한 자는 일생 동안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신은 좋은 신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향해 사랑과 친절로서 대하면 신은 저절로 그대를 돕게 될 것입니다. 이 글 귀를 생각하며 나는 집을 나섰다. 그리고 저녁 8시경 어둠이 짙게 갈렸는데도 굽이치며 흘러가는 진주남강이 끝없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동안 배운 한문책과 독학으로 배우기 위해 구입했던 중학교 교과서와 일기장이 전부인 보따리를 어머니 산소 옆에 놓자마자
나는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고만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무덤이 마을에서 가까운 데다. 나무하러 산으로 갈 때나 내려올 때나 꼭 지나야 되는 산길의 옆에 있다 보니 7살 때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러 매일 들리던 곳이었기에 그 초라한 무덤을 두고 천리 서울로 떠나려니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나무를 하러 가고 올 때마다 친구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어머니 무덤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흉을 보기도 했지만 나는 꼭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즐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었다. 비석도 하나 없이 묘의 봉분이 다 가라앉다시피 했지만 나는 진달래, 철쭉 등 온갖 꽃나무들을 어머니 산소 주변에 심었으며 잡초도 뽑았었다. 무너진 어머니 무덤을 흙을 파와서 내가 직접 고친 일이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뒤늦게 알고 아들이 직접 어머니의 묘를 고치면 아들이 죽는다면서 크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어머니가 추울까봐 추운 겨울 어머니의 무덤 주변에 갈림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나무를 한참 해오다 그곳에 앉아 멀리 노을에 물들어가는 지리산을 굽이굽이 감싸며 흘러가는 진주남강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백사장 옆에 파란 대나무 숲과 마을에서 올라오는 저녁 연기를 바라볼 때면 갈잎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무덤에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나를 부르며 저녁 밥상을 들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곳이 어머니가 살아계신 내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을로 내려가기가 싫었다. 수많은 초등학교 졸업생 중 나 혼자만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그날도 어머니의 무덤에서 꼬박 밤을 새웠지만 15살까지 정이 들었던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나는 두 번째 꼬박 밤을 센 뒤 아침이 되자 6년간 받은 우등상장을 어머니 산소 앞에 묻었다. 그리고 서울을 가기 위해 20여리 떨어진 기차역이 있는 반성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 반성에는 기차역이 있는 곳이었다. 저녁과 아침을 굶은 채 20여 길을 걸어 반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수없이 정든 고향의 산천을 뒤돌아보았다. 눈이 퉁퉁 부어서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질 않았다. 나는 친구들이 준 돈은 서울에 가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철길로 들어가 서울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철길이 굴속으로 들어갈 때는 산을 넘어 다시 철길을 찾아 헤매다가 검정 고무신이 다 찢어지고 맨발로 철길을 이틀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산이었다. 발바닥이 피가 나고 부어올라 어쩔 수 없이 서울 가는 기차표를 사기로 했는데 대전까지밖에 갈 수 없는 돈이었다. 서울행 완행 열차를 타고 가다 대전에서 내려야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대전에서부터는 무임승차가 되고 만 것이다. 영무원이 차료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의자 밑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내리다가 영무원에게 무임승차로 붙잡혔다. 그리고 영무원들의 사무실로 붙들려 들어갔다. 한 영무원이 내 보따리를 풀어보고 내가 배운 한문책과 일기장, 그리고 중학교 책들을 보더니 내 일기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글씨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처음엔 경찰서로 보내야 한다고 하던 직원이 태도가 돌변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거두어 나에게 주면서 꼭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나를 서울역 광장으로 내보내주었다. 6.25 사변도 중 서울에서 태어나 1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 서울을 떠났던 15년 전에 바로 그 서울에 돌아온 것이었다. 15년 전에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서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빛바랜 책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망부석처럼 서울역 광장에 서 있었다. 천리 타향 서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병든 몸으로 통곡하며 어린 나를 안고 전쟁 중인 서울을 떠났던 통한의 서울.
나의 이름 속에까지 남아서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숙명의 서울로 나는 다시 돌아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훗날 나에게 일러준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나는 어머니가 찾지 못한 아버지의 유고를 찾아야 하며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반드시 아버지의 비석이라도 세우겠다며 어릴 때부터 다짐해 왔기에 먼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 형무소 정문을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때 나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곳에 아버지의 비석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남대문 시장 지하도 입구에서 구두를 닦으며 무허가 합숙소에서 협성고등국민학교라는 야간 중학교를 다녔는데 밤이면 담배 연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 결국 삼각산에 있는 수유리 화계사로 찾아가 주지인 승산 이행원 스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그곳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려 200여 명의 성림회라는 기숙사가 있었기에 승려가 250여 명 되는 대가족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하루에 1,000명분의 밥 짓는 일을 하면서 야간엔 광화문에 있는 협성고등국민학교 야간을 졸업하게 되었다. 그때 이미 나는 초등학교 때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 서적을 배워 유교의 중용사상을 배운 데 이어 그 절에서 불교의 팔만대장경과 불교의 중도사상을 3년간 배웠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과정인 협성상업전수학교에 들어갔다. 승산 이행원 스님이 40세에 미국으로 포교차 떠나버린 데다 너무나 절에 일이 많아 고등학교 공부가 어렵게 되자 나는 어떤 스님의 안내로 새 검정의 작은 암자를 소개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책가방 한 개가 전부인 내가 새 검정 암자를 찾기 위해 새 검정의 산을 올라가는데 5명의 아주머니가 해저녘에 산에서 내려오길래 여기 청룡사란 암자가 어디 있느냐며 길을 물었다. 그랬더니 학생이 왜 해저녘에 절을 찾느냐며 되묻길래 있을 곳이 없어서 절에 가서 낮에 일해주고 밤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삼각산 제1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라면서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에 목사님한테 가면 공부할 수 있다며 나의 책가방을 뺐다시피 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나는 내수동 교회의 홍근섭 목사의 양아들이 되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2년간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의 구약, 신약, 모세의 오경을 배우며 주일반을 맡아 가르쳤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 나는 낮에는 목사님이 소개하는 교인이 경영하는 서울역의 동양당이라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나는 신주와 금을 녹여서 24K, 18K 등을 만드는 것을 담당했는데 금과 신주를 끓일 때 하얀 밀가루 같은 청산가루를 넣는데 그 일만 하다 보니 매일 청산가루 때문에 코피를 흘렸다. 그러던 중 나는 2년간 성경을 열심히 배워 이미 유교의 중용사상과 불교의 중도사상과 기독교의 중립사상을 배워 비교 분석의 경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일반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와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나는 학업과 건강 문제로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에 세 번째 양아버지가 되는 목사님과 헤어졌다. 그리고 홍제동의 안산 꼭대기의 달동네인 판자촌 위쪽 산 중턱 약수터 옆에 2인용 군용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녔다. 나는 광화문의 야간 고등학교가 끝나면 걸어서 홍제동 무악산까지 오면서 도중에 길거리에서 호떡 2개를 사서 텐트에 도착해 저녁으로 1개를 먹고 나머지 1개는 아침 식사용으로 먹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 호떡이 얼어서 아침에 먹기 힘들거나 어떤 날은 들쥐들이 들어와 먹어버리곤 하여 김치독보다 조금 작은 독을 하나 얻어서 텐트 바닥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합판을 깔고 가마니를 덮고 이불을 갈므로써
낮에 볼펜 행상을 나갈 때는 책가방을 넣어 놓고 가면 동네 꼬마들이 책을 찢지 않고 밤에는 그 속에 호떡을 넣어 놓으면 얼지도 않고 쥐들도 먹지 못했다. 밤늦게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하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 촛불이 거짐으로 신문지로 초를 싸서 불을 켜면 거지지 않았다. 시험이 있는 날은 그나마 낮에 볼펜 행상을 할 수 없어 호떡을 사 먹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의 시험이 저녁 일찍 끝나므로 학교 주변에서 가까운 효자동, 옥인동, 팔판동, 궁정동, 내수동, 사직동, 향촌동 등의 한옥집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다음 사정을 이야기한 뒤 밥 한 그릇과 냉수 한 그릇을 부탁하면 대부분 대문을 열어주고 밥을 주었다. 그렇게 저녁 한 끼를 먹고 하루 종일 천막 속에 가서 시험 공부만 했었다. 또한 내복이 없다 보니 신문지를 교복 속에 감고 학교를 다니다가 체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발각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문지를 몸에 감고 지내면 겨울에 절대 옷에 이가 생기지 않았다. 어떤 때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텐트 속에 노루가 들어온 일과 들쥐가 들어와서는 잠자는 나의 코끝을 무는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한참 천막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눈이 막 떨어져서 잠을 깨어보니 눈보라의 천막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밤중에 그 천막을 찾느라 돌아다니다가 그만 바위 언덕에서 아래에 있는 판자집의 화장실로 미끄러 떨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한 달 동안 달동네 사람들이 준 라면 등을 먹으며 다리 기부스를 한 채 천막 속에서 다리가 나을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다리가 낫게 되자 판자촌 사람 중에서 실내용 샌달을 간의 부업으로 만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10켤레를 나에게 주면서 팔아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팔기 위해 슬리퍼 10켤레를 책가방에 넣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을 만한 동네인 장충동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의 어느 집의 대문이 열리면서 당시로서는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가 차고에서 나왔고 그것을 타려고 하는 어른에게 달려가 가방에 슬리퍼를 거내 이 슬리퍼를 다 팔아야 학교를 갈 수 있으니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며 슬리퍼를 내밀었다. 그러자 그 어른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밥을 먹인 뒤 나에게 양아들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나는 우연하게 산 꼭대기에 얼어 죽을 것만 같은 2인용의 군용 텐트 속에서 한국 첫째 재벌의 양아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의 양아들과 스님의 양아들, 목사님의 양아들을 거쳐 나는 19세의 마지막으로 한국 첫째 재벌인 이비읍철 회장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19세 때부터 한국 첫째 그룹의 인사와 경영에 아버지의 권고에 의해 자문을 시작하여 노동자라는 이름을 근로자로 한 단계 올려서 부르게 하고 경영자라는 이름을 한 단계 낮추어 관리자로 바꾸게 하여 근로관리자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기업을 이끌게 하고 신입사원의 관상을 보게 하는 등 12가지의 비결을 적용하여 절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근로자들의 예우를 극진히 해줌으로써 결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쟁의나 노조 결성이 없게 하는 인사비결과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여 양아버지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았다. 내가 우연하게도 한국 첫째 그룹을 그늘에서 자문하여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다 보니 나의 양아버지는 각계 각층의 나를 자랑하기 시작. 결국 20세의 박 대통령을 소개받았으며 호적 나이 22세부터는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1979년까지 재벌그룹 경영에 이어 국가 경영을 경험하며 방송통신대학 제도, 새마을운동, 소련 내 한국 핵미사일 기지 인수 등 100여 가지의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시키면서
라인강의 기적이 150년 걸린 것을 박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15년 만에 이루어내는 고도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참으로 박 대통령과 나와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기룡지상의 연속이었다.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 이 박 대통령과 나의 신비한 구사일생. 박 대통령과 나는 참으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한 현상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죽음의 직진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많았다. 내가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시골에서 농부의 양아들로 자라고 있던 때의 일이다. 내가 있던 집 뒤쪽에서 200m쯤 떨어진 곳까지는 밭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연결되는데 그곳에 연못 같은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내가 5살이 되던 해의 여름, 나는 혼자서 그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1km쯤 떨어진 개울 옆에 정자나무가 몇 그루 있고 그 아래에서 나무를 하러 가던 우리 동네의 김영기라는 청년, 당시 마을의 머슴, 이 지게를 옆에 놓고 깊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애절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우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길을 한참을 갔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1km쯤 갔더니 그곳에 웅덩이가 있고 어린 아이가 배가 불룩한 채 떠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내어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다는 것이다. 한 발만 늦었어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분이 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김영기라는 청년이 그 1년 전 내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의 앞산에 갖다 묻어준 일꾼이었다는 것이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내가 1살 때부터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젖을 먹일 수가 없는 중환자여서 마을 사람들의 젖을 얻어 먹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서울의 가만히 움막에서 겨울에 나를 낳다가 얻은 어머니의 병명을 막연히 산후병으로만 알았지만 혹시 전염이 되지 않을까 하여 나는 어머니 옆에 가지도 못하게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서 마루의 기둥에 길다란 명주끈으로 묶여있는 나를 보시면서 어린 자식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기둥에 묶어두다니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마음대로 뛰어놀 텐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내 뺨을 만져주셨다. 농사철이라서 모두들의 일하러 나갈 때는 나를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가게 기둥에 묶어두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 어린 자식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놀게 하고 또 남에게 신세지는 것이 괴로우신 어머니는 그날부터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듣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를 묻어준 그 청년이 들었던 그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갔으며 나에게 붙은 어머니 혼을 떼낸다면서 굿을 해주기도 했다.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나만 보면 어린 것이 고생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며 나를 자기들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 줌으로써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소나무에 솔방울을 따러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 윗도리가 부러진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9살 때 솔방울을 한 가마니 주워서 짊어지고 험악한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 채 나라가 절벽 아래로 굴러내려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
밭두렁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다가 새끼를 뺀 소가 밭두렁에 미끄러져 물고랑으로 뒤집히는 것을 두 손으로 일으키다가 소 밑에 갈려서 죽을 뻔했던 일. 산에서 풀을 베다가 풀 속에 있는 독사를 모르고 손으로 풀을 잡으면서 잡다가 물려서 2시간 만에 깨어난 일과 몰고 가던 소가 벌집을 밟아서 수백 마리의 벌이 어린 나를 집중 공격해서 몇백 미터를 달려가서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어 갔는데도 수백 마리의 벌이 내 옷 속에서 나오지 않은 채 온몸이 벌에 쏘인 채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일. 산에서 소를 타고 내려오다가 소가 작은 개울을 갑자기 뛰어넘는 바람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이상한 현상에 의해 나는 다시 깨어날 수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특이한 현상의 꿈 같은 것을 기억하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현실감이 없어서 밝히지 않겠다. 나는 어린 시절 9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들으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신비한 결과였다. 그러다 서울에 와서 또다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만나게 되었다. 서울에 처음 와서 야간 중학교에 들어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을 때 하루는 영화 엑스트라로 불려갔는데 도봉산에서 있은 전쟁 영화 촬영 도중 아군 복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장면이었는데 바로 내 얼굴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여 10m쯤 상공으로 떴다가 땅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서울 처음 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야간 중학교 1학년을 다닐 때 구두 닦기 두목이 공부를 못하게 내 책가방을 청계천 물속에 던져 버렸는데 그것을 건져서 나오다 발길질 때문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도 했다. 목사님의 양아들로 있을 때 처음엔 낮에는 폐타이어를 찢어서 밧줄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저녁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원효로 사가의 폐타이어 공장에 높이 쌓아놓은 폐타이어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갈려서 중상을 입었었다. 그 다음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역 부근의 금반지 수출 공장에 다니며 금과 신주에 청산가루를 넣어 끓이는 일을 했는데 청산가루에 질식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그리고 홍제동 판자촌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살다가 추운 겨울 밤중에 눈보라에 날아가 버린 천막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났던 일. 내복이 없어서 온몸에 신문지를 감고 교복을 입고 추운 천막 속에서 잠을 자던 야간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갑자기 배가 아파와 밤새 추위에 떨며 이틀을 참다가 결국 야간 학교를 가는 길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병명은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었는데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술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무료 수술이라서 3일 만에 퇴원을 시키려 하자 병원을 상대로 일주일만 더 입원해 있게 해달라며 간호원들이 집단 호소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다시는 천막 속에서 살지 말라며 돈을 모아 병원을 나서는 내 손에 꼭 쥐어주며 눈물을 흘리던 간호원 누나들을 보며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목숨을 이어올 수 있었다. 산 꼭대기 천막 속에서 살던 야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학 등록금이 모자라서 명동의 빌딩 공사장에서 벽돌을 지고 빌딩 4층으로 올리는 일을 하다가 2층에서 지게를 진 채 떨어져 의식을 잃었었다. 그 후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피를 뽑아 돈을 받는 매혈을 했는데 한 번 뽑는데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등록금이 모자라 사흘간 3번이나 계속 찾아가 피를 뽑았는데 결국 3번째 피를 뽑고 나오다가 위생병원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되어 죽음의 세계를 헤매다가 이상한 현상에 의해 깨어나 보니 잔디밭에 내가 누워 있었고 위생병원 안에 있는 교회의 저녁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복마 겸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야간 학교를 한 달간 쉬면서 155번 시내버스 정비공으로 잠시 있었다. 그때는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잠을 그 버스 안에서 잤는데 너무 추운 나머지 자동차 수리할 때 비추는 전등을 끌어안고 자다가 그 전등에 의해 덮고 자던 모포와 시트에 불이 붙어 그것이 내 옷에까지 타들어와 잠을 자다가 불타는 버스 안에서 연기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었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던 일. 타고 가던 차의 정면 충돌로 나 혼자만 살아난 일 등. 참으로 죽을 고비는 많았으나 그때마다 그 무엇인가에 의해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곤 했다. 또한 내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을 구해주려다가 수없는 죽을 고비를 당하고도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싸움을 말리고 교통사고 환자를 구하면서 나는 수백 번의 위기를 만나야만 했었다. 여성으로서 서울대 의대 수석과 하버드 의대를 나왔다는 신영희 강남 삼성병원 과장, 의대 교수와 그분의 어머니가 탄 택시가 정면 충돌로 두 사람이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엄청난 피를 흘리며 무의식 상태로 택시 안에 방치된 채 차에 불이 붙었는데 수백 명의 주변에 있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택시의 LPG 탱크 쪽으로 불길이 붙어가자 모두 도망을 가고 없는 흑석동 원불교 회관 앞 삼거리에서 나는 목숨을 포기하고 그 택시 쪽으로 달려갔다. 여기저기서 택시가 폭발한다며 빨리 물러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내가 타고 가던 차를 옆에다 대고 내 사람을 차에 싣고 1.5km쯤 떨어진 강남 성모병원으로 5분 이내에 옮겨 모두 기적적으로 살려냈을 때 응급실의 의사가 조금만 더 피를 흘렸더라면 내 사람 모두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 역시 긴장이 풀어지면서 의식이 몽롱해졌다. 그때 엔진 쪽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그 불길이 가스통이 있는 뒤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도 수백 대의 자동차에서 소화기 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가스통이 폭발한다면서 수많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랑을 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숙명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살려낼 수 없는 죽음도 있었다. 나의 이러한 죽음 직전에 구사일생은 나를 더 강하게 변화시켜 주었지만 단 한 마리의 소와 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으며 남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이런 정신은 내가 그늘에서 3만 5천여 명의 불우자를 보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7살 때 양아버지가 사온 금방 죽을 것 같은 작은 송아지를 내가 어른 소가 될 때까지 키웠는데 그 소가 또다시 새끼를 한 마리 낳고 나서 새끼를 남겨둔 채 도살장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대문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어미 소와 그 어미 소를 보면서 소리내어 울어대는 새끼 송아지를 보며 주인을 위해 죽도록 논밭을 갈아 일해주고 또다시 새끼를 남겨둔 채 늙었다고 도살장으로 팔려가야만 하는 어미 소와 어쩔 수 없는 농부의 삶을 보며 어린 나이에 그 정든 소를 살려낼 수 없어서 뒷곁에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복마 겸 수술을 받은 야간 고등학교 시절 면역이 떨어진 몸으로 천막 속에 있으니 배가 퉁퉁 부어오르고 아파서 잠시 북한 산성 부근의 노고산에 있는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흥국사에서 땔감을 해주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내가 거처하는 곳은 절의 대문에 붙어있는 한 평 정도 되는 문간방이었지만 천막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오는데 늦게 오면 절간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절간에 내 방에서 마주 보이는 건너편 별채의 넓은 방에 어떤 부잣집 딸이 폐결핵 3기로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야간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여자는 대학 3학년이었다.
나는 그 누나의 부탁에 의해 그 분을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는 야간 학교가 끝나면 구파발 버스 종점에서부터 걸어서 전혀 불빛 하나 없는 4km 정도를 걸어 무시무시한 흥국사 계곡을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내가 멀리서 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 누나가 켜놓은 누나의 방 불빛이 아련히 이정표가 되어 있었다. 절은 저녁이면 일찍 불을 다 끄고 잠을 자고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야 하므로 내가 야간 학교 수업이 끝나는 밤 11시쯤에는 전혀 불빛이 없게 된다. 나는 그 누나 방의 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절에 도착하면 누나는 내가 먹을 저녁밥을 누나 방의 이불 속에 묻어 두었다가 따뜻한 밥으로 내가 저녁을 굶지 않게 해주었다. 낮으로 절에서 사용할 땔감을 하러 발갛게 낙엽진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내 옆에 와서 누나는 시를 읽어주었다. 나는 그 누나와 함께 종종 시를 암송하다 보니 100여 개의 시를 암송할 수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녀와 같았던 그 누나가 결국 어느 겨울 발목까지 눈이 오던 날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는 그 누나의 죽음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동안 그 누나에게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야간 학교가 끝나고 절간으로 들어올 때 단 한 개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산골짜기를 걸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혼자 흘렸는지 모른다. 저녁을 굶은 채 절간의 문간방에서 자정이 넘도록 숙제를 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누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올 것 같아 누나가 더욱 그리웠다. 나는 그 누나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한 번도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 내 어머니와 내가 시골에서 키운 도살장으로 팔려간 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다 떨어진 신발을 보고 아름다운 운동화 한 켤레를 나의 두 손에 꼭 쥐어주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누나를 나는 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였다. 어린 나이에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어미소와 18세의 내 가슴에 낙엽처럼 죽어가는 누나를 살릴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만 떠올랐다. 내 어머니 역시 내가 그 당시 7살만 되었어도 어떤 약을 구해서라도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4살밖에 안 되다 보니 결국 나도 모르게 불효자가 된 것이 자꾸만 안타까워졌다. 삶에 대한 모든 애착을 던져버린 채 오직 자연과 시를 사랑했던 그 누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나는 그 얼마 뒤 다시 홍제동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장인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의 총탄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유경수 여사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남은 연설을 다 마친 뒤 단상에 떨어져 있는 육 여사님의 핸드백과 신발을 주워서 나가던 박 대통령 그리고 병원에서 떠나가는 유경수 여사님을 바라보며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박 대통령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나도 육 여사님의 서거를 보며 그리고 빈소에서 소리내어 통곡하는 박 대통령을 보며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내가 4살 때 어머니의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고 너네 엄마 꽃가마 타고 서울 간다는 말을 할 때 철없는 나는 그것을 믿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한다. 나를 낳은 지 3년 6개월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과 옷가지들이 개천변에서 불태워지면서 누런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던 그때 나는 불구경을 하며 영문도 모른 채 즐거워했다. 참으로 그때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떠나보냈다. 그러나 낙엽 떨어진 산사의 계곡을 거닐면서 외로운 한 소년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가르쳐준 그 누나의 죽음에서 비로소 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누나가 떠난 그 절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중량교 다리 밑에서 하룻밤을 새며 다 떨어진 책가방을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새삼스럽게 더더욱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로 부임해온 김명숙이라는 여선생님이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교단 위의 선생님과 함께 나란히 손을 잡게 한 뒤 학생들로부터 열중쉬어 차렷 경례를 받게 했다. 그리고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항상 나를 옆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고 대화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여선생님이 갑자기 내가 11살 때 멀리 다른 학교로 떠나가게 되었다.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의 배움을 받으며 우리 마을 동구 밖으로 떠나가시는 여선생님의 뒷모습을 골목 뒤퉁이에 숨어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떠나기 이틀 전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마을 옆 강변 언덕에 앉아서 저 강물이 언젠가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다시 꼭 만나게 될 거라며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다던 선생님의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4살 때 떠난 어머니와 11살 때 떠난 김명숙 여선생님과 18살 때 떠난 절에서 만난 누나와의 이별은 나에게 많은 번민과 그리움의 고통과 방황과 위로와 용기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나는 그 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세 여인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언제나 그 분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난관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윤리와 인간에 대한 신뢰를 목숨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평소에도 길거리에 앉아 행상을 하고 있는 여인들만 보면 이 세 여인이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곤 하는 버릇이 생겼다. 수많은 상처를 안고 성장한 내가 유경수 여사님의 서거를 보니 박 대통령의 심정을 너무나 깊이 헤아릴 수가 있었다. 참으로 박 대통령에게도 수많은 죽음의 문턱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5.16 혁명을 성공했을 때 북한의 경제와 군사와 전력과 국민 총생산 GNP가 남한보다 10배 정도나 앞서 있었다. 그나마 북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남한의 국방과 경제도 60%는 미국의 원조와 유엔군에 의존하고 있었다. 국가 경제와 국군 통수권마저도 미국이 가지고 있었으며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 제정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석가탄신일은 공휴일 제정을 미국에서 맡고 있었으니 정치, 경제, 국방에 이어 종교에까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뿐인가 6.25 후유증으로 세계 제1의 실업자와 극심한 굶주림과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우고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해야만 하는 가난과 문맹의 악순환을 보며 박 대통령은 5.16 혁명 당일에 이어 두 번째로 목숨을 던질 위기에 직면했다. 이름뿐인 겁대기 대통령이요. 겁대기뿐인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리고 1969년 삼선 개헌과 미군 철수 앞에 박 대통령은 세 번째 위기를 맞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운명은 한평생 동안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 운명을 하늘로부터 타고 나왔으며 그것이 하늘이 준 소명이었다. 그는 청룡상의 얼굴이었는데 청룡은 가난이라는 암울한 먹구름이긴 대한민국에 나타나 그 먹구름인 보리고개를 걷어내어 우리 국민이 쌀밥을 먹기 시작하는 햇빛이 날 때 떠나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늘도 자연에 물을 주기 위해 여름에는 장마와 홍수로 사람을 죽게 할 때가 있듯이 그분은 가난한 나라를 성장시켜야만 하는 소명을 받은 여름 대통령이었기에 그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 한편에선 엄청난 장마와 태풍과 천둥과 벼락에 의한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61년 5월 16일 3,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걸어서 한강 인도교를 건너와 나라를 구한 뒤 1979년 11월 3일 국민의 애도 속에 그가 건너왔던 그 다리를 우연하게도 3,600여 명의 조문객을 이끌고 누워서 건너갈 때까지의 18년간의 세월이야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검소와 굴욕의 세월이었다. 또한 그분은 차지철 경호실장을 5.16 혁명 때부터 데리고 와서 저승길로 갈 때도 경호실장을 대동하고 저승길에 동행함으로써 결코 그분은 평범한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대통령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크게 본다면 거대한 독재자 미국에 맞서서 싸운 민족주의자여 자주 독립의 지도자인데도 소화적 시각으로 본다면 독재자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였기에 나라를 구하고도 누명을 쓰고 백의 종군과 함께 죽어간 이순신 장군의 충절을 보는 듯한 18년의 우국 충정의 세월 속에 그분 역시 나라를 구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오해와 고난을 겪었다. 국민의 반대에 부딪힌 월남 파병 문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등의 경제 문제에 이어서 1968년 1월 21일에 청와대 무장간첩 침투와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1968년 11월 2일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에서 수많은 고비를 맞았다. 5.16을 시도하던 그 날과 그리고 생애 첫 번째로 맞이한 사상범으로 몰려 죽음 직전에 사면된 일. 그리고 북측의 미묘한 각종 도발과 삼선 개헌, 미군 철수 움직임 앞에 또다시 박 대통령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하늘은 박 대통령에게 새로운 구원자를 예비해 두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박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 1969년 10월 14일 저녁 청와대의 비밀연회장에서 한국 첫째 재벌인 나의 양아버지와 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나의 양아버지인 이비읍철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어린 나의 지혜, 총명함 때문에 그룹이 놀랍도록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면서 나를 양자로 맞이하게 된 경위와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박 대통령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그때 나의 양아버지는 국가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터이니 대통령이 한번 나를 만나보도록 권유하자 박 대통령이 꼭 한 번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